부산 수어통역센터 정연수 사무처장님께서 2020년도 청각장애인 취업 실태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연수입니다. 저는 오늘 청각장애인 취업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아인의 특성과 고용 현장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아인의 특성은 그 장애가 밖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장애 유형에 비해서 이동이나 일상생활 등이 자유롭고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외하면 비장애인과 크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장애를 구성하는 변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청력이 언제 손실이 됐는지, 또 유형, 시기, 원인, 병리적 부위 등은 청각장애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리고 언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 심리적 발달 특성,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양식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인의 고용 실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농인의 직업 욕구가 매우 다양해졌고 종사 직업 영역도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직률은 타 장애인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 생산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 장애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첫인상에서 주는 거부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보다는 취업의 기회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많은데 막상 사업장에서는 소통의 불편으로 인해서 농아인은 조금 더 선호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용의 안정성을 이루지 못한 경향이 좀 있고요. 전문 기술직이나 고급 직종이 적은 이유를 낮은 학력 수준과 전문 직종의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의사소통 지원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상 전문 기술 직종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정보화 시대고 어떤 매체적인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게 농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농인들이 선호하는 직종을 보시면 단순한 그 생산 직종에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단순 직종보다는 어떤 본인들의 그 장점이죠. 시각적인 거하고 관련이 많이 된 그런 직종을 선호를 하시고 제빵 분야나 그다음 네일 아트 분야 같이 본인의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많이 선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와 다른 중복 장애를 가지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업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보호 작업장에서 일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수어를 사용하는 고학력의 젊은 농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을 해서 수화통역센터나 복지관에서 본인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근무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고학력, 그다음에 전문 분야의 인재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이제 직장 역시도 이분들이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농인에 대한 이제 직업적 이해 부분입니다. 지금 그 농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 과정을 보면 부산에는 부산 배화학교가 있습니다. 구화학교도 있지만 농인들이 주로 배화학교에 이제 그 재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구두나 양장, 목공, 자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제 취업 현장까지 연계를 하는 그런 교육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뭐 웹디자인, 예, 그리고 직업 학교와 연계된 교육을 지금 현재 이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분들이 마땅히 이제 어떤 그 직업적인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공공이나 이제 인정 직업 훈련원 또 개인 학원 이런 곳을 다녀서 추가적으로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외에 이제 기능대학이나 일산 외에 이제 공공직업 전문 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이용 빈도가 많지는 않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그 장애 정도와의 어떤 이제 관계를 이제 살펴보면 고도 난청 그리고 청각 장애가 된 연령이 어릴수록 본인의 어떤 장애를 수용하는 태도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정적인 행동은 없고요. 그리고 중도 난청자죠.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의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불안과 좌절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가족과의 관심 관계도를 보면 가족의 관심이 많을수록 이분들의 취업 생활은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가족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어떤 무관심 또 뭐 방치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아무래도 소통의 장애가 있다 보니까 혼자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독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실제 필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가족 간의 어떤 그 상담건에 대해서 가족을 믿는다기보다 수어 통역사와 어떤 라포가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아마 수어라는 언어를 쓰는 그들만의 특성이고 소통의 여러 가지 그 재반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이 이직이 조금 많다고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잠시만요. 어디 갔지? 이직 사유는 첫 번째로 아무래도 이분들이 보수가 더 많은 곳으로의 이직을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 그 직장 내에서 이분들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그게 제대로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오해가 쌓이게 되고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이 좀 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직을 해야 되겠구나. 이 회사에서는 나를 위해서 어떠한 배려도 없는 곳이구나라고 해서 물론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더 악화돼서 예, 이분들이 이직을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인 부분에는 어떤 회사 안에서 본인의 어떤 맡은 일을 직무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뭔가 우리처럼 똑같이 이제 승진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좀 벽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농민의 취업 사례를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7가지 정도 사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분이 부산에서 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분은 수어와 필담이 다 가능하신 분이고 청각장애 1급이십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직업능력개발원에 입소를 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그 잦은 다툼 때문에 그 중도에 포기를 하셨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취업 관련해서 저희가 알선도 많이 해드리고 본인이 또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랬던 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부모님과의 어떤 그 양육 부분에서 심리적인 발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는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그 일반 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농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어떤 기대치도 있었고 본인 역시도 어떤 큰 그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학교를 졸업을 해서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 이제 여러 가지 입상, 그 경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디자인 관련으로 해서 그래서 몇 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회사 대기업이다 보니까 잦은 회의도 있었고 그 회의에 본인이 내가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그렇게 회사에도 건의를 많이 드렸었고 저희가 통역 지원도 아주 가끔 정말 큰 뭔가가 있을 때 이제 가끔 이렇게 지원을 갔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회 저 직장 내에서 원만히 다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견디다가 결국에는 그 회사를 퇴사를 하고 수화통역센터에 입사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본인은 취업을 희망을 하시는데 출산 때문에 양육 때문에 지금 잠시 직장 생활을 약간 스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세 번째 이분은 저희 협회 무료 취업 상담을 통해서 입사를 한 케이스고요. 본인이 그 저기 청각 2급이세요. 그러나 이제 국어, 수어, 필단 모두가 다 가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청인이십니다. 그래서 소통에는 크게 이렇게 가족 간의 소통에는 크게 마찰은 없는 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희망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인 역시도 매우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현재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희망적으로 본인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분은 그 부부가 농인이시고 그리고 자녀분은 농인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잠시 이제 그 생산 직종에서 잠시 근무를 하셨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나는 사무직을 희망한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셨어요. 스스로. 네. 그래서 손해보험 회사에 입사를 하신 케이스고요.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본인은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농아인 통역사라고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시를 해서 차후에는 수화통역센터에서 농통역사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희망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문제 봉착을 하더라도 슬기롭게 잘 해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이분은 그 학창 시절에 배드민턴이라는 그 체육적으로 좀 재능을 발휘하신 분이시지만 그쪽으로는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 오셔서 상담을 하셨고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것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직종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끊임없이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지금은 자동차 부품 조립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또 이런 기술을 또 살려서 개인 창업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통역을 했던 분이세요. 그 결혼은 하셨고 이제 자녀분은 다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각자의 이제 일터로 이제 찾아가셨고 지금 남편분도 농아인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가정 환경도 그렇고 본인이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 좀 제한됐던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서비스 관련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저를 이제 불러서 이제 통역을 가 보니까 그 회사 내에 이제 다른 분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분 다른 직장 동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동료분도 농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배려를 한다라고 했지만 장시간 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100%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지치는 상황.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남으로 인해서 어떤 본인만의 어떤 그 편안함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배려가 지금은 조금 무관심 이렇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그 많은 일들을 서로 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농인께 제가 여쭤봤어요. 본인이 이제 더 노력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내가 농인이고 나머지는 다 청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청인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나에게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나는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노력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뒷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이분은 이제 순수 농인이시고요. 지금 현재는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농민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근무하는 직종이 건설 현장입니다. 이분은 또 근무를 하시다가 아무튼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산재 사고도 좀 발생이 됐었고요. 그래서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묵묵히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어떤 대화나 또 누군가 본인을 이렇게 지원을 해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가끔 저희 센터에 방문하셔서 이런저런 고충을 말씀을 하시고는 돌아가시는 길에 좀 알코올에 좀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그 농인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현장에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아니면 그 생각은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환경적인 제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을 좀 드리자면 농인의 어떤 생애 전반적인 직업 재활을 서포트를 해줄 수화 통역사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각 장애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분들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시는 농인분들에게는 당연히 수화 통역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생애 전반에 걸쳐서 직업과 관련된 그 무언가를 통역을 해줄 전문 수어 통역사 양성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본인의 어떤 속내나 이런 거를 더 드러내기가 조금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인 당사자의 직업 재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를 줄여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소통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장애 유형에서도 똑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꼭 절실히 필요합니다. 직장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장애인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런 교육이 아니고 이 장애 특성 그리고 이 장애인과 함께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서로 간에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청각 장애인은 현재까지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직종이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이 어떤 본인의 능력에 맞는 그런 그 직업 맞춤형 교육이 뒤따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령별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직종과 그 능력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청각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군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에서 청각장애인 전담으로 해서 네일아트 그 취업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수행 중에 있고요. 이 결과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관공서에 24시간 CCTV를 보면서 그 안에 어떤 그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도난 사건이 생기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를 청각장애인이 그 모니터를 보고 담당 부서에 즉각적으로 문자로 보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의 어떤 그 시각적으로 잘 보는 그런 특성을 장점을 살려서 발굴한 직업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산에서도 이것처럼 청각장애인에게 잘 맞는 연령별 그다음에 다양한 직업군이 조금 더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연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에 대하여 더 넓은 이해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발표자 부산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 김수진 실장님의 발표를 경청하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발제자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김수진 실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좀 지체돼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장애인 근로자 상담과 심리 상담과 노동 법률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노동 상담 사례 발표, 오늘 이 자리가 사례 발표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노동 상담 사례집 제작이 저희들 큰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근로자 상담은 저희들이 그 개소한 지 이제 4개월 조금 넘은 상황에서 아직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그 이동이 쉽지 않은 관계로 전화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심리 상담은 저희들이 11월에 사회기를 거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6분의 그 상담을 진행을 하였고, 이 집단 심리 상담에서는 만족도가 거의 100%였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다음 사업에도 꼭 넣고 싶은 상담이긴 한데 이게 그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로자이시다 보니까 평일에 진행하기가 어렵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노동법률 교육은 2회기에 걸쳐서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1회를 실시하였고,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2회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사례집 제작은 편집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12월 말 되면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상담을 하면서 상담 유형은 그 센터 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서울, 광주, 부산이 있는데 서울은 저희들보다 개소를 일찍 시작해서 상담 건수도 많았지만 저기에는 건수가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광주하고 부산이 그 저희들이 상담 건수는 적기는 적은데 유형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당처우가 아주 월등히 많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7%가 남았고요. 광주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타가 이제 여러 분야들이 취합되어 있다 보니까 확률이 많기는 많은데 부산은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많죠. 임금체불이 많은 거는 개개인 임금체불이 많은 거이기도 하지만 저기에 그 집단으로 상담이 들어온 건수도 있어서 다른 데보다 임금체불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광주에는 한 건도 없는 거에 비하면 저희들이 좀 임금체불 상담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분류를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부당해고, 기타 이렇게 나누었고요. 이 상담 사례는 제가 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한 차례 그 휴직을 하셨어요.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 이제 다시 하기 전주에 그 인사팀에 가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인사팀에 있는 분들하고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근데 그 인사팀에 있었던 분도 장애인인데 장애인에 대한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하시고 또 그게 해소가 안 돼 갖고 이분이 그 집에 있는데도 전화가 와가지고 폭언과 욕설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못 참고 인권위에 제소를 하신 건이에요. 결론이 난 건이 아니고 아직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어서 저희들이 그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이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그 조치할 수 있는 의무를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가해자하고 같은 사업장에 있다 보니까 사업장이 넓다 하더라도 출퇴근 시나 휴식 시간 아니면 식사 시간에 부딪힐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언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을 조치를 해달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은 아직 못 받았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언을 해드려서 이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 지금 그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추후에도 이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희망 근로를 하시는 분이신데 근무 장소가 유기동물 입양센터입니다. 근데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이 희망 근로를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한 분은 며칠 안 돼서 그만두셨고, 관리자분들이 이제 이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또 이분이 그 길을 그만두실 수도 없고 또 그 계약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으니까 회사에 알려지는 것도 두려워하시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 그 집단 심리 상담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다음 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공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사회복지사로 한 10여 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작년에 그 장애인 특례로 해서 공단에 입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선임이 30대 정도 되셨는데 이거를 업무를 알려주시면서 좋게 알려주시지 않은 케이스예요. 너무 힘들게 알려주셔가지고 그게 그냥 일만 알려주신 게 아니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진행 사항을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법적 조치를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으나 중간에 이제 뭐 조금 참아보겠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 선임의 그 반응이 조금 나아지면서 참아보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분도 그 저희들 심리 상담에 참여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분은 임금체불권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임금체불의 그 상담 건수를 올려주신 분들인데, 6분이 그 학교에서 알선하는 사업장에 가셔서 일을 하셨는데 1월 달부터 일을 하셔가지고 8월분까지도 받으셨는데 7월분을 중간에 걸 못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그 장애가 지적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상담은 담임 선생님하고 진행을 해서 회사에 몇 차례 연락을 하고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엔 회사에서는 알아서 해라, 아직 그 돈이 뭐 줄 돈이 지금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무사님 조언을 받고 그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입금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은 부당해고건입니다. 저희 센터 개소하고 제일 처음 상담을 시작하신 분인데 경북 안동에서 상담을 하신 건이에요. 저희 관할이 경북까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마트에 취업을 하셨는데 마트에서 하신 일이 물류창고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장애가 있었던 부분에 더 이제 가중한 무게 때문에 몸이 나빠지셨어요. 그리고 병원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휴직을 하고 있다가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회사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복직을 하든지 퇴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직을 한다고 해도 업무 배정을 다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회사에서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두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부당해고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몸도 안 좋고 계속 병원을 다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 이 상담도 어머님이 그 보호자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미 그 다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인권위에 제소도 해봤었고 그리고 전자소송을 이미 진행하셨더라고요. 저희 그
솔루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건을 그 소송을 했을 때 그 승률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임금, 그다음에 병원비, 치료비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 보호자분하고 상담을 했을 때 저희 노무사님 조는 소송을 진행하지 말고 그쪽 회사 쪽에서 조정을 하자고 하면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그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좀 더 자기들은 치료를 계속 해야 되고 몸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앞으로 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 조정은 그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시고 1월 달에 그 1차 판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만약에 그 보호자분이 다시 상담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도와드리기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케이스도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40대 남자분이세요. 이미 그 경찰서에 고발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일 때문에 상담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수습 기간에도 추행이 있었어요. 근데 수습 중에는 그분한테 그 안 된다 못 한다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참고 있다가 입사를 하셨어요. 입사 이후에도 그 동료가 똑같은 행위를 하시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시는데 본인한테만 하시는 게 아니고 동료들한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셨는데 이 고소를 한 그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그 고소한 사실을 가지고 회사에 와가지고 지인들한테 나 고소당했어, 누가 고소했어고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회사에 알려지는 거를 극구 두려워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돼서 입에 오르내리게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담을 의뢰하셨는데 일단 고소건에 대해서는 그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집단 심리 상담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상태가 좀 심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더구나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차후에도 저희들이 추후 계속 관리를 하는 대상자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이 상담건은 사업주가 저희들한테 의뢰하신 건이에요. 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3월부터 7월까지 무급 휴가를 진행하시고 나서 복귀하신 내담자 한 분이 그 가위질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힘든 그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 되고 종료를 할 수 있는가 문의를 해보셨어요. 근데 문의를 하신 결과는 이분한테 좋은 입장은 아니었던 거죠. 보호자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고 그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뭐 저희들이 따로 회사에서 수당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저기에도 적힌 대로 그 권고사직도 실업급여가 발생하니까 고용보험 상실 처리 시 권고사직 개념으로가 없는 중립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한 내용만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어쨌든 그냥 권고사직 개념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대상자라는 것까지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분은 산재 상담 신청인데 이분도 그 울산에서 신청하신 거예요. 인턴 사업에 참여 중에 부상을 당하셨고 CCTV 없는 장소에서 부상을 당하신 거니라 사업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작업 중에 사고가 일어난 게 확인이 되면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는 이분이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입원실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단 상병을 확인을 했을 때는 골절이나 염자, 뭐 뇌출혈 같은 그런 사고성 재해가 확인이 될 때는 산재 신청이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이분 상병이 뇌경색, 간경화, 폐혈증, 이 낙상 사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상병이어서 산재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장애로 일반 그 세탁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서 다른 분들하고 계약을 종료를 하는데 계약 종료 일자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뭐 며칠까지 일을 한다. 그 뒤에 사업주가 바뀌어가지고 한 달쯤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할 거다라는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이 내담자 혼자만 장애인이고 4명 정도 다른 일하시는 분들은 비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대로 고용을 승계해 갖고 일을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또 상담을 진행하신 건인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대한 그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상담을 주셨고 그리고 근로 중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 세탁을 할 때 세탁에서 옴이 옮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 내담자 혼자만 그 피부병이 온 게 아니고 가족들 전체가 다 옮아가지고 고생을 하셨대요. 그런 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답변을 전해드렸어요. 실업급여랑 퇴직급여는 충분히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분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했는데 급여가 130만 원이었어요. 주 5일을 근무하고 바쁠 때는 토요일도 나가서 일을 하셨다는데 130만 원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노부사님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은 고용노동청에 진정해서 진행하시도록 도와드린 건입니다. 저희 상담 사례는 이걸로 끝을 내고요. 제가 이제 한 4달, 5달 이렇게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좀 전에 앞에 이제 전부 발제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해서 이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해서 장애 인식 개선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거는 일반인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은 단순히 교육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인식을 바꾸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은 장애인한테 막말을 해도 된다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는 이상은 장애인 인식 개선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그 다음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또 고용 유지가 계속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 개소 후 약 4개월간의 다양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 시간은 삼성중공업 최우곡 과장님께서 거제 조선소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발제와 함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 최우곡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삼성중공업 협력사 운영팀에서 협력사 지원을 위해 활동한 약 400명의 장애인 인력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저희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 당연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요. 민간 기업에는 3.1%의 장애인분들을 채용해야 되고요. 공공기관, 공무원 쪽에서는 정부기관 쪽에서는 3.4%의 장애인분들을 채용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체나 그와 관련된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이 채용이 쉽지 않은 이유는 대표이사와 인사 담당자의 마인드감이 어떻게 보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그 어려움이 더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니요, 저는 그걸 직접 제가 목격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는 요인은 이런 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6개 요인을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위에 3개는 회사와 대표와 이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기피하는 영역이고요. 밑에는 고객이 장애인분들을 채용을 기피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게 있겠죠.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직무에 맞는 인재 모집 방법이 부족하다. 장애인을 채용해온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인사 담당자든 대표이사든. 장애인 고용으로 크게 얻을 게 없다. 그냥 부담금을 내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지출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장애인 고용 공단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21년도 2021년도에 장애인분들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 밑에 3개의 영역을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비장애인 동료,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소통 및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과 한 번도 근무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막연히 장애인분들과 같이 근무한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채용됨으로 해서 동료로 계시면 나와 함께하는 성과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생각하고요. 장애인분들이 작업을 하고 아니면 일을 하고 직무를 하고 난 뒤에 성과물이 고객분들에게는 분량이 증가되지 않는가는 또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 3개의 범주보다 이제는 이 아래의 3개, 즉 4, 5, 6번의 범주를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들과 근무해본 경험 혹은 장애인들을 가족으로 두고 계신 비장애인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분들을 시작으로 하고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된 장애인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질문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장애인을 차별하는가? 또는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는가? 하나는 개인적인 영역의 질문이고요. 하나는 집단적, 사회적인 영역의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장애인을 차별한다와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한다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나올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2015년부터 장애인 채용 업무와 관련된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분들, 비장애인분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나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80%입니다. 20%만이 즉 10명 중에 2명 정도만이 장애인을 차별한다 혹은 차별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주셨고요. 반대로 동일한 그분들에게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질문을 들었을 때는 사회는 70%가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나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왜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을까요? 그걸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의식의 오류라고 저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 무의식의 오류가 사회와 나의 기준을 봤을 때 한 50% 정도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분들을 차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모 탤런트 분께서 본인의 SNS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MBC 지하 주차장은 토요일 풍경은 불편합니다. 음악 중심 녹화가 있는 날인데 많은 가수분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다음 주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라면 번호판을 공개하겠습니다. SNS에 올렸던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음 주 일주일 지난 토요일에 MBC 지하 주차장에 보면 아무도 한 명도 지하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우리는 당연히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의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이 하니까 혹은 아무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 없이 이렇게 주차를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무의식의 오류고요. 우리는 이런 50%에 대한 이 무의식의 오류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 그게 장애인의 채용, 우리가 장애인들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SNS에 글을 올리고요. 누군가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인식 개선이죠. 교육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누가 해야 되냐? 회사, 대표, 인사 담당자, 장애인을 채용을 필요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인정하고 그들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 채용을 통한 성과 창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직무 교육과 직무 분석, 장애인분들이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애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곳에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다른 비장애인분들과 혹은 또 다른 장애인분들과 일을 했을 때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은 본인들의 문제점 외에 타인 혹은 어느 과정과 상황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담할 곳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 스스로가 비장애인들이 자신들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상담을 체계적으로 혹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혹은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상담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환경일 수가 있고요. 당연히 물리적인 환경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물리적인 환경보다도 동료 간에 위에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요. 동료들과 비장애 동료들과 축하할 일 있으면 같이 축하하는 거죠. 같이 저녁 먹으면서 그렇죠. 자, 그런 일들, 그런 조성 환경, 근무 가능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건 웃긴 얘기입니다. 장애인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많습니다. 혹은 장애인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 더더욱 많고요. 발달장애인분들이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신체 장애인분들은 본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장애인 본인 스스로가 회사 직무에 대한 학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사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엑셀이 안 된다. 파워포인트가 어렵다.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는 마냥 장애인분들이라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회사가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회사 직장인들, 사회 구성원에 계신 분들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본인의 노력을 여하에 따라서 회사에서 그 많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회사에 대한 예의 범절 교육해야 됩니다. 그때는 당연한 것이고요. 기초질서, 도덕적인 부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인사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배들 좀 좋게 볼 수 있겠죠. 기초적인 게. 이런 거죠. 추석 때, 설에 상사분들한테 문자 하나 보내야 되는 겁니다. 설 잘 보내십시오. 즐거운 한가위 맞이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교육해 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혹은 회사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혹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주는 아니지만 회사의 동료나 상사나 담당자와 가끔 통화를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발달장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회사 담당자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선배의 지시와 이런 선배가 얘기하는 것들을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발달장애인 보면 얘기를 했답니다. 누구가 너무 말을 안 듣고 회사 생활에 너무 소극적이고 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집에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놀랍게도 그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에서도 얘기하는 안 듣습니다. 그럼 집에서도 얘기해서 안 듣는 친구를 회사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동료들과 함께 성과 창출을 할 수 있게 기대를 하느냐. 먼저 가정에서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리고 최소한의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뭔가의 시작점을 만들어 주셔야 회사에서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더 많은 시간적인 투자와 더 많은 배려와 장애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포함 플러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 우리 회사와 장애인과 부모님들의 역할이 충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저쪽에 발달장애인 분이고요. 저한테 회사에서 우수상 받았다, 넌 우수상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카톡 주는 내용이고요. 반장됐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외숙 중에 친구가 우리 도장하는 쪽에 반장됐다고 저한테 메시지 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채용되어서 회사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사실 저한테 메시지 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직장생활에 궁금한 거나 좀 문의사항이 있으면 또 문의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라고 메시지 주시는 건데요. 이런 내비면 장애인분들, 발달장애인분들, 외숙증 장애인분들이 하나같이 회사에 적응해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 제일 큰 이유는 가능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 누구는요, 여기 오기 전에 자기와 같이 근무하던 회사의 팀장께서 점심시간에 자기만 홀로 남겨두고 팀원들과 식사하러 갔던 분도 있고요. 누군가는 첫 직장에서 좀 성숙하지 않은 상사를 만나서 모은 돈을 가져오라고, 모은 돈이 없다고 하니 구타도 당했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결국은 장애인분들이 회사에 적응하고 자립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과 우리 기업체가 생각하는 개념 중에
다른 문제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장애인분들, 아니죠. 장애인분들 아니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생각하는 시간보다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필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늘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업에서 늘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 부부들은 본인 장애인분들이 적응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의 시간이 갭이 발생한다면 기업은 조금의 시간을 더 주어드려야 되고 장애인분들은 여기에서 이 정도의 시간을 좀 줄이도록 직무 개발이나 이런 사회생활에 대한 방법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채용에 대한 명분은 서로 막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서 회사는 장애인분들이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로 장애인 채용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장애인 개인과 가족들도 장애인 채용하세요. 장애인 채용해서 사회적 명분을 다 하세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세요라고 하면 명분과 명분을 붙이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뿐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분들은 장애인분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좀 더 영향력을 집중하고요.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 우리 가족의 장애인분들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의 100개 현역사에 400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처음했습니다. 110만 평이고요. 남자분들이 현장에 남자분들이 90% 근무하시고 여성분들이 제 10%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거칠고요.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조선소라는 이것도 장애인 채용이 되었으니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어떠한 사업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나 기업체에서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삼성중공업이라는 조선소도 되었으니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